뭐 3.1 혁명 때도 1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1920년 경신참변, 간도참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쭉 이어지는데요. 1923년에는 바로 23년 9월에 도쿄를 비롯한 관동 지방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1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는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유언 비어를 조작해서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경단, 경찰, 군을 동원해 가지고 조선인들을 6천 명에서 2만 명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만 명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독일에서 조사를 한 건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2만 3,058명으로 기록이 이제 됐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이게 죽었던 사건이 지금도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일본에 가했던 동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2만 3,058인데 앞에 숫자는 6천에서 2만 명을 학살했다. 이것도 6천 이것도 그러니까 두 개의 주장을 다 들어두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3.1 운동은 500명에서 7,500명. 7,5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이게 일본의 어떤 기록이나 이거를 손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 저 역시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증언 기록을 보면은 이건 너무 잔인해서 읽을 수가 없어. 그러게요. 일본 군인들이 일제히 칼을 빼서 조선인 83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임신한 부인도 있었는데 그 부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까지 찔러 죽이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관동대진에도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을 저는 딴 데도 많이 봤어요. 경신참변에서도 네. 이런 기록이 봤고 3.1 혁명 때도 보면은 임신한 아이까지도 임신부도 그냥 찔러 죽였다는 내용을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게- 선생님들이 이래 한 반 친구들 다 세워놓고 때릴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때리는 일이 잘 없다고 하지만 때리다 보면 선생님이 뒤로 갈수록 다 악이 받쳐. 그래서 점점 세져 매가. 매가 막 선생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때리는데 그 진짜 처음에 맞은 애들이 제일 약하게 맞거든요. 뒤로 갈수록 더 세지고 이 일본군들이 너무 피를 보다 이게 미쳐버린 게 아닐까 다들. 미쳐버린 거죠. 이게 이때 우리가 광기라는 말보다도 더 높은 어떤 광기 그런 어떤 동물도 이렇게 안 죽여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전쟁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서양에서 전쟁, 어디에서 전쟁 이런 것이 있지만은 전쟁이라고 다 이렇게 눈이 돌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본에 좀 국한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관동대지진의 학살하고 난징 대학살하고 봤을 때 좀 많이 다른 게요. 많이 다른 게 난징은 제일 많은 피해 건수가 강간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벌어졌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국은 피해를 주는 거, 점령하는 거에 집중한 반면 조선은 멸족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글에서는 표현이 좀 순화돼서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우리 조선 여성들을 죽일 때는 온갖 변태적인 이 행위로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오네요. 여자들은 잡히면 대부분 옷을 벗긴 채 성기에 대나무 창이나 나무 말뚝을 박아 죽였다. 단순히 그냥 죽이기만 했겠냐 이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온갖 잡짓은 다 하고 죽였겠죠. 3.1 운동 때 투옥됐던 여성들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선 여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성이라는 거는 이 신성한 거거든요. 네. 그죠? 이거는 당시 정조관념은 그렇죠.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은 참 넘어가죠. 네. 넘어가 또 그게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 누구나 네.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이번 주제 때 너무 빡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들 이거 좀 감정이 이게
너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국사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배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애국계몽 운동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만 이제 좀 집중했던 그리고 경향이 다행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그 젊은 층에서도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뭐 스스로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된 거지. 뭐 예전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으면 많이 숨겼을 거예요. 우리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식민사학이 자꾸 똥줄 타가지고 제야사학을 이 자기들하고 사관이 다른 역사 해석이 다른 학자들이랑 그렇죠. 학자들이라든가 제야사학을 갖다가 오히려 지들이 식민사관이면서 민족사학을 식민사학 위험한 역사관을 가진 뭐 민족사관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단어를 쓰는 게 뭐죠? 유사역사. 네. 야, 근데 진짜 그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유사 종교라든지 이런 단어를 썼다. 그 일제 홀딱 따가지고 그냥 유사 역사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사이비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보가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인터넷만 뒤지면 아니 국내 사이트는 그렇게 구축된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역사 이 원전이 구축된 데가 별로 없어요. 중국 사이트 들어가면은 중국 25사 비롯해가지고 그네들의 개인 역사 기록 옛날 거 한 뭐 100년 전, 2000년 전 거 어지간한 데 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고 게을렀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놓은 조선사 35권에 의거해서 우리 그러니까 자기들 이 한마디로 땀 안 흘리고 주워 먹던 그 시절이 끝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 위기감에서 더 발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31 부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31 부대의 이제 만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뭐 거반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731 부대, 마루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5,000명 이상을 생체 실험을 했고 여기에 조선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중일 전쟁 발발 이후 1938년 이후에 바로 이 731 부대가 세워져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대량 살상용 생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라고 하는데 뭐 해부하고 세균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신체를 얼려서 뭐 팔을 잘라보고 다리를 잘라보고 그다음에 총기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총격을 가해보고 뜨거운 불판 위에 엄마가 아이를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는지 하는 모성애 실험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천인공노할 실험들을 태연하게 이제 자행을 했었다라고 하죠. 정말 그 초등학교 때 731 부대 이제 그 드라마 내용을 언뜻 보고 그 충격이 정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더니 이렇게 임신을 한 임산부의 자궁에다가 구더기를 넣어가지고 그 구더기가 이제 태아를 얼마큼 갉아먹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실험까지 자행을 했다고 이제 보고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상상 불가의 이 상상을 일본 놈들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이 악마의 이 영혼을 판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악마의 이 빙의된 놈들이다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잔혹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생체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얻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학 무기를 사용을 해요. 1940년대는 패스트를 뿌려가지고 뭐 중국에서 1,500명 이상 사망하기도 하고 1940년 11월에는 패스트 벼룩을 갖다가 또 뿌리고 그리고 또 41년에는 콜레라균을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중국과의 어떤 그 중일 전쟁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또 언제 사용하냐면 한국 전쟁에 또 이 세균 폭탄을 이때 당시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균 폭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 세균 폭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야마구치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의 생화 기지에서부터 가져온 것이 한국 전쟁의 세균 폭탄으로 사용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731 부대의 이 잔혹한 이 생체 실험 그 결과를 미국에서 고스란히 가져가죠. 그리고 이 731 부대에서 이 생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면죄부를 주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731 부대 이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 이제 구소련에 대항해가지고 그 공산권으로부터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일본의 어떤 전쟁 범죄자들을 다 면죄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결국. 그 지금 일본 의학계에 이것이 지금의 어떤 탄탄한 기반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책임자가 이시시로라고 해요. 근데 이시시로라고 하는데 직속 상관이 누구냐면 기시 노부스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베 외조부가 이 실제로 그 731 부대의 책임자인 이시시로의 직속 상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직속 상관이니까 이 731 부대 운영이 이 기시 노부스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로 옵니까? 아베가 731이라고 써 있는 이 비행기를 탄 거죠. 그게 이제 2013년에 자행이 됐는데 와 진짜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뭐 누구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731이라고 써 있는 공군 그 기를 갖다 기에 아베 총리가 올라와 가지고 이게 엄지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하여튼 뭐 그 모습을 딱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야, 731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고 731을 갖다 놨다가 아유 이건 안 된다고 하고 딴 비행기를 탔어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이 아베를 비롯한 이 측근들은 이 잘했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 일제 대동아 전쟁을 갖다가 잘했다고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이놈들한테는 말동풍이죠. 일단 역사 교육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토외 식민 사대주의자들에 의한 역사 왜곡이 이렇게 참 심각한데 일본도 자국에 의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그렇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서 서로 평화와 화해와 이걸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 일본이 전후에 제대로 그 자기들의 침략을 반성하고 그거를 그대로 교과서에 기록해가지고 다시는 자기들이 이제 평화 헌법 만든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만 교육시켰어도 지금은 한일 간의 특히 이제 민간인들 어떤 교류는 뭐 지들끼리 뭔 소리 하더라도 뭐 편안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런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아베가 개소리 지르면은 밑에 그 수많은 정신 나간 사람들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본이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것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실제로 크게 지진이 났을 경우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도 모아서 준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강제징용 문제와 해가지고 배상금이 얼마고 할 때 정말 그 참 코딱지만한 돈을 던지다시피 준 일본이죠. 그것도 배상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배상금은 이제 갚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독립축하금이나 이름으로 그냥 잠깐 우리가 니들 조금 좀 나라 뺏었었으니까 그거 보상해줄게 하고 그런 의미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배상 문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20만 성노예 사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예술가들이 전시회였는데 소녀상을 전시를 했는데 이제 그게 미관상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그걸 압박을 넣어가지고 철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술가들이 협회들이 그 서양인들이 많았는데 서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전시를 못하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로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인증샷이에요. 의자를 빈 의자 하나 놓고 옆에 의자에 내가 소녀상처럼 앉아 그리고 인증샷 찍는 거야. 그 소녀상을 기리면서 그 예술가들 지금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닥짓 하나 하는 바람에 그냥 역풍 맞고 있습니다. 이 전시의 제목 자체도
금지당한 그 작품인가요? 네네.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를 일부러 그것만 모아다가 이게 거부당한 그 작품들만 모아다 하는 전시회인데 거기서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소녀상을 갖다가 빼버렸으니 당연히 그 취지에도 어긋나고.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녀상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일본의 압박은 굉장히 세요. 여러 나라에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도 그 소녀상을 독일에서 이렇게 세우는 쪽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도 그러한 압박들이 계속 들어와서 못 세우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어느 도시인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세워진 데도 보면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녀상 그리고 필리핀 소녀상 이렇게 해가지고 소녀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김학순 할머니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그대로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이 있는 그 서울에서 그대로 세웠어요. 며칠 전에 광복절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 군데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반성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이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리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성하고 무릎 꿇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총리도 계속 그때가 되면 또 죄송하다, 사죄한다 이걸 반성을 하고 추모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독일보다도 더 천인공노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사죄한다 그 말을 듣고 죽겠다. 핵심은 우린 그거예요. 하는 뭐 거. 징용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라는 딱 한마디. 진짜 잘못했다는 진정성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사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다 사과했다, 배상했다. 그럼 그 뒤에 돌아서 뭐 해? 그 마치 저거 뭐 똑같냐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버럭정님한테 뭐 실수를 했어. 그래서 사과하시는데 아까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잖아. 그러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 그렇지. 아이 사람 이상하네. 사과했는데 받아주지도 안 하고. 그러고 뒤에 가서 또 더 나쁜 짓 해. 그렇지. 지금 이 패턴이니까 누가 그걸 사과라 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했다면은 소녀상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 더 사과를 해야 돼. 그렇지. 상 앞에 가서. 그 앞에다가 네. 초등생들 릴레이로 해가지고 헌화하게 하고. 그렇지. 소녀상 너무 작습니다. 좀 큰 걸로 세웁시다 하고. 이게 뭐. 다시는 이런 일 안 벌어지게 우리 교육을 애들 똑바로 교육 시키겠다. 그럼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이게 외국에 세우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있다는 못 맞게 저기 압박을 하겠다는 거지. 이게 진짜 눈가리 모자이크의 나라라서 그래요. 모자이크 안 보이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참. 근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에 내부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국의 위안부니 그리고 위안부는 창녀였다. 그리고 이번에 소녀상 세우는 거는 소녀상이 아이돌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뭐 박유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말하는 이영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 어떤 친일파라든지 그 일본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속 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커밍아웃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저기 뭐지 있는 사실을 갖다 왜곡시켜 가지고 이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아예 그냥 몇 년이고 가둬놓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가보안법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조항들로 뭐 그렇게 그렇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기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 친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자기 이제 일본에서 유학도 했고 일도 하고 뭐 하여튼 일본에서 굉장히 잘하는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 유니클로라든지 해가지고 불매운동, 그 일본 여행 안 간다, 뭐 이런 운동들이 국민들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웃으면서 일본인들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인만 그냥 냄비 근성으로 끌어올라서 이럴 뿐이다. 그러니까 친일화돼서 들어온 거구만.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동조해서 뭐 사내 만에 이런 거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왜 불매운동을 더 해야 되냐면은 일본 놈들은 어차피 일본 놈들보다 이제 좀 일반 그 아베가 아니니까 일반 국민들은 일본인들은 어차피 지들 거
지들 저기 그 자국 물건을 주로 소비한단 말이에요. 외국 물건 소비 별로 안 해요. 그 사람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거기 팔아먹을 거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한테 이제 대부분 팔아먹고 우리가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불매 운동을 해야지 쟤들도 놔뜨고 한다 이거지. 뭐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렇지. 일본은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많이 안 사지만은 한국 제품을 그렇게 안 사요. 이제야 좀 알게 됐는데 그렇게 안 사더라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한국이 전 세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점유율이 14%가 안 되더라고요. 기를 쓰고 대만산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면은 저렇게 수준 낮았던 자기들이 다 저기 뭐야 지배했던 야만족, 그런 저기 뭐야 개돼지 같은 저기 뭐야 국민들인데 노예로 부렸던 국민들인데 자기들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우리 가전제품이 이미 일본은 망했잖아요. 우리가 다 휩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 아픈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는 우리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한국은 그런 식민지였다라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왜 시절에 외난 날 때 그때 조선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겠냐고 저 외놈들이 저 해적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경상도 땅을 점령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치욕스러웠겠어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기껏 저기 문명화 시켜놨더니 이제 우리가 전쟁 우리가 그 국방력이 좀 약한 사이에 서양으로부터 무기 들여오고 그 무강지설을 배워가지고 지리 스승의 날을 갖다 이제 홀라당 잡아먹고 그러고 나서 지들이 더 문명화된다고 이렇게 뻗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실은 이들 일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역사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들이 우리가 스승이었다라고 하고 다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문물을 전수해줬다라고 하는 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도 하겠지. 아니 근데 극소수만이 이제 그 네, 역사 제대로 그렇죠.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봐봐요, 우리나라 이 한일 관계에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 뭐라 그러냐면은 고대에는 이 한일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 문물을 전수해주고 가서 정복하고 뭐 어떤 그런 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서로 교류의 어떤 관계로 봐야 된다. 대다수가 이 아가리 찢어놓을 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규슈라든지 아니면 야마구치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오사카 인근의 모든 그 역사 박물관들을 거의 대부분 가봤어요. 그쪽에는 거의 대부분 가봤는데 가면 한일 관계에서 이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뭐 신라 시대 쭉쭉 나오고 별별 지도가 있잖아요. 길을 쓰고 한국을 안 거치고 중국으로 교류해요. 한국을 안 거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한국과 교류가 있었다면 상호 교류고 중국으로부터 무슨 뭐 불교가 들어오든지 글자가 들어오든지 무슨 문화 뭐가 들어오는데 한국을 거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길을 쓰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일본 땅에서 발굴돼서 전시되는 물품들은 다 한국산이라는 거지. 다들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우리나라 이 토베 저기 식민사학자들도.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건 문물 교류의 근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 발견되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발견되는 물건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남해안 쪽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도 교류의 상징. 걔들이 와서 교류한 상징이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임나 일본부를 인정한 듯한 그런 이 글을 쓴 인간들도 있다 이거지. 아이고야.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발견됐고 일본에서 발견됐어. 근데 그 물건이 오히려 여기가 더 오래됐어. 그러면 여기서 간 거지. 이 미친 새끼들은 아유 내 욕하는 것도 아깝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빽빽 처리해 줄 거예요. 강역의 어떤 표시가 아니라 화살표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화살표도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교류 표시죠. 교류. 그렇지. 우리가 어디 거길 몇백 년을 거기 머물렀어도 그냥 교류인 거예요. 대륙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가 있었고 백제에서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뭐 그 진출 요즘에는 그 진출이라는 말도 교류로 진출이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교류라는 말로 다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화살표 하나 뜰라. 예전에 저기 우리나라 고려 사신 가고 막 이랬을 때 중국에
사신도가 있어요. 보면 저기 몽골 쪽에서도 오고 아랍권에서도 사신 오고 그럼 저기 이제 조선에 이제 고려 사신들도 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의 풍습으로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막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끝에 왜가 있어. 왜 있는데 웬 어부가 맨발로 왔어. 웬 어부가 맨발로 왔어. 저게 사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양나라 양직공도라는 그 그림에 나오는 건 문서에 나오는 건데. 근데 전시하는 걸 봤거든요. 거기 보면 기록이 백제를 중점으로 두고 기록을 했어요. 그 이 양직공도 양나라죠. 네. 그 그림에 보면은 백제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 제일 많아. 제일 앞부분에 이제 백제가 있죠. 그 기록에도 보면은 백제가 그 요서진평 여기로 이게 진출했다라는 고구려가 뭐 요동으로 진출하고 그다음 백제가 요서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분명히 이제 나오고 그 양직공도에 이 양직공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백제가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렇게 원천 사료, 1차 사료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이외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25사에 나중에 이제 대륙백제 다룰 때 한번 보면요. 25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대륙백제를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퉁치고 넘어가는 그 실력 자체는 굉장히 굉장하다. 뻔뻔하다라고. 네, 뻔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뻔뻔하지 않으면 통으로 스스로 뭐 친일파 매국노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뻔뻔해야 돼 그 사람들은. 뻔뻔한 건 좋은데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길을 바닥바닥 쓰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사학자라고 하는 물론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특히 아예 고정적으로 이렇게 아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일부는 다 전체라고 봐야죠. 어제 그 복기대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인터넷이나 책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사실 뭐 요사라든가 금사라든가 중국의 25사라든가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요새는 책으로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민사학의 시대다. 식민사학이 아니고 시민사학의 시대다. 멋진 표현이네. 예,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공부하고 스스로 배우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말이 저기 봉오동 전투에서 생각이 나는데 그 주인공이 딱 나와가지고 농사꾼이 다 이게 여기 군인 있나? 군이 없잖아요. 군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다 농사꾼이고 뭐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데 전투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나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뭐 하던 사람, 그냥 학생들이 나서고 청소년들도 뭐 다 공부해 보면 다 알고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우기고 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한 그런 어떤 시민, 국민들이 나서는 그런 사학이 이제 지금은 뭐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 독립 운동이죠 이게. 네, 바로 그런 역사 독립운동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오만방자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하면은 당신 전공이 역사입니까? 역사가 아닌데 왜 역사에 대해서 떠들어? 라고 하는 것만큼 오만방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내가 클래식 전공 안 했으면 클래식 음반 들으면 안 돼? 내가 바리스타 하면 커피 마시면 안 돼? 맞네요. 그걸 왜 역사학자만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누구에게도 하면 김용호 교수한테도 해요. 김용호 고구려 답사를 하고 고구려에 관한 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전공도 아니신데 이런 질문들을 방송이든 뭐든 다 하거든요. 이게 막 버럭 화를 내지 않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누구조차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워낙 우리 역사가 왜곡돼 있고 이렇게 축소돼 있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와보니까 알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거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게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진짜 특수하게 뭐 고고학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정도에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글자 읽을 줄 알면은 세상에 놀린 게 뭐 지식들인데 그 지식을 읽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특히
역사는 건 뭐예요? 모든 학문을 다루는 게 역사예요. 응? 아니 음악 그러면 음악사 없어요? 뭐 건축하면 건축사 없어요? 미술사 있고 네. 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환경하면 환경도 뭐 이렇게 이 환경사가 있고 뭐 역사 안 붙이는 역사를 다 붙이는 거예요. 어디 가든. 안 붙일 수 있는 영역은 없다. 네, 그렇죠. 그럼 종합적인 학문이거든. 이건 역사는. 이건 철학이고 뭐고 그리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도 얘기했지만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영역을 다 섭렵할 수 섭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걸 막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의 밥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악행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밥줄 끊어진다. 밥줄 끊어진다. 아, 이제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예, 아유. 지금까지는 이제 잠깐만요. 아까 일제 시대 말고 뭐라고 했죠? 뭐가? 일제 강점기나 대일 강점기. 항쟁기. 네. 지금까지는 대일 항쟁기 시대 때 저희가 이제 학살당한 일제 그 만행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우키시마호 사건은 이거는 엄연히 전쟁이 끝난 이후잖아요. 이거를 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왜 그 일본한테 얘기를 안 하죠? 충분히 배상을 받고 이거는 사실은 국제법상으로도 얘기를 할 만한 사건인데. 일단은 오키시마호 사건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8월 15일 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인 22일에 일본 본토의 최북단에 있어요.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의 군사시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이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을 8,000명 뭐 10,000명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8,000명에서 10,000명까지를 이 사람들을 부산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우키시마호를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730톤급의 배에 탑니다. 최소 7,000명에서 10,000명, 12,000명까지 우겨 넣었다. 이때 증언은 그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배다. 조선에서 무조건 타라. 이거 놓치면 이제 조선 못 간다. 이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미친 듯이 그냥 네네네. 그랬다 증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게 됐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냐면 원래는 부산으로 가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근데 부산으로 가지 않고 일본 연안에 있는 바닷가로 가서 어디 마이즈루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배가 폭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폭침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최근에 나온 영화 우키시마호의 포스터를 보면은 8,000명을 수장시킨 일본은 살인자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없었다. 1945년에 이제 해방되고 임시정부는 저기 있잖아요. 아직 뭐 임시정부는 나중에 11월 달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폭침이 해방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도 이제 신경을 못 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증언들 때문에 자기들 악행이 밝혀질 게 무서워서 그냥 죽여버린 거겠죠. 그거 말고는 그 노동자들일 텐데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한마디로 이 조선인을 사람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이게 기사에 계속해서 이제 이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일본 선원들이 항의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저거 폭파시킬 거 죽으러 보내는 건데 왜 우리가 거기 타서 죽으러 가야 되냐 우리까지. 그랬더니 이 명령 내린 놈들이 뭐냐 하면 니들이 가서 희생해라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폭파되고 나서 이 경유를 있잖아요. 이게 그 기름이 10cm를 덮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그러면 사람이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그리고 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거 탔다 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바다에. 그냥 사람이 그냥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밑에 먼저 뛰는 사람은 위에 뛰는 사람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그냥 익사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다 기름 범벅이지.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않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결국은. 어부에 의해 구조돼가지고. 먼저 뛰어내렸던 사람들은 그냥 다 떡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남았던 생존자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유언비어가 이미 돌았다. 이때 배는 부산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것이 이제 배가 나중에 이게 침몰될
그 폭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자들도 이 우리 조선인들에게도 그런 유언비어가 돌아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조원들 중에서는 이제 일본인 승조원들도 이미 알고 이걸 알고 나서 이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규탄 시위를 했는데, 거기 일본 해군의 참모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의무임이요, 너희들의 숙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죽어야 할 운명이다, 같이 죽어라. 그 있잖아요, 그 일본인들의 그런 어떤 사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패망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철수할 때하고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자, 일본 놈들이 그 패망해서 철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인 저기 뭐 죽였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10여 년 전인가 언제 그 욕고 이야기인가 무슨 이야기, 저기 뭐 미국에서 뭐 발간된 게 그 학교 교재로 쓴다 그래서 그 항의들 한 게 있었는데, 우리 저기 재미 교포들에 의해 가지고 뭐 그 일본인들이 철수할 때 뭐 조선인들에게 뭐 피해를 당하고 뭐 그런 식의 거짓말을 쓴 책이 이 미국 학교에서 교재를 쓸 뻔했던 사건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더러운 새끼들이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보내줬어요. 우리는 사실 근데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신사는 다 파괴했어. 그렇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남겼던 그거는 일본 신사들은 부셔야지. 근데 사람은 고이 보내줬거든. 근데 일본 놈들은 이게 끝까지 우리를 학살했어. 그러니까 이때가 근본이라는 뭐냐면 거지, 일주일 후잖아요.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사시키고, 이때 위안부들도 전부 다 뭐 이렇게 구덩이에 놓고 그다음에 불태우고 뭐 하면서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위안부,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만 명이나 되는 위안부를 동원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숨어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패망할 때쯤이면은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이놈들이 수류탄 스스로 터뜨려 동굴에 집어넣고 그냥 터뜨려서 자살하고, 그런 식으로 이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갔던 우리 조선의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일본을 패망할 때 자기들의 불리한 문서를 몽땅 태우라고 아주 명령이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 벌이고 나서 남은 서류는 30%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인멸을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그 심정적인 또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어제 오늘의 기사 뜬 건데요. 목포에 있던 어떤 여인숙에서 발견된 글이에요. 그 해방 후 도주하던 일본인이 써놓고 짱 박아놓고 간 글 이러면서 떴는데, 뭐 길어서 뭐 줄여보면, 위대한 일본,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보라 다음 시대를, 권토 중리하에서 너희들이 땅에 엎드려 우리들에게 애걸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봐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써놓고 편지를 써놓고 틈에 꽂아놓고 갔어요. 아베 노부유키랑 비슷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뭐 정서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이게 그 아베 노부유키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떠드는 놈들은 다 그 부역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친일파라고 봐야지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일본과 독일을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4년에 독일이 국가 그 이미지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독일이 국가 이미지 1위를 차지한 이유가 전범국으로서 스스로를 낮추고 반성하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그 화합하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서 국가 이미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독일과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일본의 국가 이미지는 어떨지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사학의 시대입니다. 저희가 일본의 만행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넷이 얘기를 하면서 더 사실은 분노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메탈님이 얘기한 토해,
내부의 적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 이제 시민사학으로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영화가 이게 잘 만들어지고 못 만들어지고보다는 우리 조상들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그냥 국사교과서에서 몇 줄로서 봉오동 전투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지만은 그게 실제로 영화로 보는 장면의 어떤 현실감처럼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저 능선을 오고 가면서 뛰고 달리고 그리고 다치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800만 학살이라고 하는 것을 일제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800만이 학살당했다,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수치화로서는 이제 우리가 막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3.1혁명에서 1만 명, 경신 참변에서 또 1만 명, 관동대진에서 2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우리 어떤 조상들의 어떤 삶과 그걸 이제 뭐 살려고 했었던 그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굉장히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녹화를 했는데 꼭 알아야 되는 역사라고 어떻게 보면 학살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꼭 알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도 역사 왜곡이 있더라. 뭐 우리가 3.1혁명이면 500명이라고 하고 거기 죽은 사람을 그리고 그걸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그 일본 일제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고 우리가 그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근현대사의 어떤 모습도 있지만은 앞으로 밝혀낼 우리 어떤 상고사 고대사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즌2에서는 사단법인 대한사랑과 함께 거기에서 역사 광복군으로서 같이 함께 실제로 배우고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역사에다 팟캐스트도 굉장히 또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 쉬는 거 없이 꾸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역사이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한사랑 홈페이지 가시면은 대한사랑 후원도 하실 수 있고 많은 역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